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되었던 예일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수 교과목의 기출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항의 풀이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출제된 문항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특징 분석을 통해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따라서 이후의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출제된 범위가 대수 교과목에 지수 단원부터 지수 함수 단원까지가 포함되고, 로그 함수부터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삼각 함수부터 삼각 함수 활용까지가 또 포함되었습니다. 출제 범위가 굉장히 독특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EBS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교재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목이 대수 교과목으로 올해 초에 새롭게 출간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작년도에 출간되었던 수학 1 교과목 명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 1에서 대수로 교과목 명만 바뀌었지 단원의 구성이나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수학 1 교과목에 작년도 출간된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주관식 3문항, 총 21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이제 자세하게 출제된 경향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의 예상과 앞으로의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심층 분석을 좀 해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가 선택형 객관식 18, 서술형 주관식 3, 총 21문항이 출제되어서 타 학교 기출하고 비교하면 전체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예일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출, 재작년도 기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작년도에 봤던 1학년 때 봤던 기출 문제도 그렇고 총 문항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출제 문항에 항상 단답형 주관식이 각 문항별로 2점 또는 3점 배점으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었는데, 아주 쉬운 난이도로 그 문항들이 완전히 빠지면서 선택형 객관식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즉 작년도, 재작년도 2점 기출들은 선택형 객관식이 12에서 13, 단답형 주관식이 5, 서술형 주관식이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이번 중간고사는 단답형 주관식이 완전히 빠지고 그 문항수가 선택형 객관식 18, 서술형 주관식 3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되는 문항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거의 붙어있는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시험 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훨씬 어려워졌겠고, 시간을 들여 풀이해야 되는 문항수는 늘어나다 보니 체감 난이도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세한 문항을 살펴보면, 초반부 문항에서는 11번 문항을 제외하면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이 굳이 어디에서 변형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교과서 수준 또는 대부분의 시중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쉬운 문제가 출제된 반면에 13번 문항부터 서술형 마지막 끝문항까지가 고난도의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어서 거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더더욱이 그 13번부터의 문항 중에 13번과 18번 문항은 우리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좀 예전 기출인 것도 있고, 13번 같은 경우 또는 최근 기출이긴 하나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문항들은 부교재 변형이긴 하지만 숫자만 바뀐 정도의 변형인 것은 한 문항밖에 없고, 나머지 문항들은 부교재의 구조를 이해했어야, 그 문항의 단순한 겉핥기 풀이만이 아니라 정말 구조를 이해했어야 현장에서 변형하거나 적용하거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수준 높게 변형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시험을 완벽하게 풀이하여서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교재 변형 문항 또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항에 대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택형 13번 문항의 경우가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2009년도 6월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으로 보여지고 주기성을 가지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와 지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미정상수의 값을 구하는 유형이었고, 다음 객관식 15번 문항은 부교재 문항이긴 합니다만 2023년 9월 기출의 부교재 15페이지 30번 문항의 변형인데, 마지막 계산을 할 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구조와 해석을 할 줄 모르면 또 계산이 기존 거랑은 조금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셋째로 선택형 16번 문항이 부교재 53페이지 41번 23년도 3월 기출 문항의 변형인데, 이 조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만 fx의 함수가 완전히 fx까지는 동일하지만 gx의 함수가 완전히 새로운 변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 구조까지는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gx 함수가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gx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 못 푼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이 gx 함수가 다음 문항의 변형으로 출제된 55페이지 부교재 47번의 요 함수를 방금 문제의 gx로 따온 걸 봐서 부교재 변형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숫자만 바뀐 정도의 변형 문항은 한 문항밖에 없었고, 부교재에 있는 두 문항을 혼합해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요 문제처럼 17번 문항이 부교재 요 문항에서 따왔다고 보이는데 함수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 구조 마지막에 fx랑 ft가 똑같다가 되는 실근 x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얼마다, 또는 t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형태의 구조를 따온 형태로 함수의 식에서 숫자만 바꾼 형태의 변형은 거의 없고, 정말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파악하여야 문제를 풀이한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부교재를 풀긴 하였으나 겉핥기식 문제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했던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객관식 18번 문항이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22년도 7월 요 기출문제의 그림도 있는데 그건 안 따왔지만 어쨌든 요 문제의 변형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부교재 변형도 조금 수준 높은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부교재에 있지 않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걸 보니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의도를, 출제하실 때 애초에 의도로 부교재를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수준 높게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분석을 마저 해보면, 지금 경향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거듭 난이도도 은근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교재 단순 변형이 아니라 구조를 따오거나 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부교재 해석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을 출제하거나 하는 걸 봐서 우리 학생들이 부교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절반 이상의 문제가 부교재 변형이기 때문에 부교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총평으로 이어지는데, 겉핥기식의 회독, 즉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뭐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방금 잠시 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거듭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구조, 원리,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문제 디테일에서 떠나서 좀 넓은 관점이랄까요? 멀리서 좀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 정도의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출제 문항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정도 수준의 학습을 이제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수준 높은 변형 문항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제로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깔끔하고 아주 우수한 문항인데 해당 문항들이 선택형 객관식 마지막 문항들에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풀이하여서 맞춘 학생보다 찍어서 맞았거나 디테일하게 계산하진 않았는데 뭐 미정상수 하나를 구해서 뭐 좀 약간 좀 변형에 찍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개인적인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기말 대비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이 부교재뿐만 아니라 최근 기출을 반드시 분석하고 공부하고 당연히 하겠지만 그 하는 것이라는 게 거듭거듭 똑같은 잔소리처럼 들릴까 걱정이긴 한데 두 번, 세 번 푼다고 해서 본인께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식을 변형해 보거나 표현을 바꿔보거나 미정상수를 다른 문자로 바꿔보거나 하는 형태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의 구조가 달라지는지를 좀 분석하면서 정말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을 하는 것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다가 그 점수를 높이는 전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수업 때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기말 대비에 해당될 범위의 내용 중에 수열 단원의 점화식 부분의 이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수열 단원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좀 이렇게 이름 붙은 수열들만 익숙하게 생각하지 생판 처음 보는 점화식의 수열은 많이들 꺼려하고 싫어하고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시도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의 구조를 익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수열로만 내는 게 아니 출제하는 문항들보다는 수열을 삼각함수 또는 지수로그 함수와 연계해서 같이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열을 관찰하는 것도 함수의 그래프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평소보단 조금 길었지만 예일여고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문항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3문항 정도만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6번 문항입니다. 문제 읽으면서 바로 볼게요. fx 2차 함수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이고 0 이상 2파이 이하의 x범위에서 적이된 함수 gx가 아래와 같은 함수인데 가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 때 f2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일단 gx의 식을 보니 0 이상 파이 미만의 x범위에서는 sin x 마일이 gx고 파이 이상 2파이 이하의 x범위에서는 마이 sin x 마일이 gx니까 gx의 식과 x의 범위 내에는 모르는 미정상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gx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그려놓고 가나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볼까 합니다.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하위권 친구들은 이것도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요 외의 내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 gx가 0 이상 파이 미만의 x범위에서는 sin x 마이너스 1로 0과 파이 사이의 x범위에서는 sin x 그래프를 y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내리면 0, 마이너스 1과 파이,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2분의 파이, 0을 지나는 이 부분의 그래프만 그린다는 거겠죠? 0, 마일은 포함하지만 파이, 마일은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자, 둘째, 파이 이상 2파이 이하의 x범위에서는 마루트 2 sin x 마이너스 1이면 주기는 2파이인데 사인 앞에 마이너스 루트 2배 때문에 사인 앞에 루트 2배 된 폭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로 늘어난 사인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여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방향 마일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0, 마일, 파이, 마일, 2파이, 마일을 또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텐데 그걸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니까 요런 식이 되겠죠? 요 꼭대기의 x값이 2분의 3파이에 꼭대기의 y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것까지 이해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게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1차 함계수와 상수항은 모르는데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부터 보니까 ga파이가 0이다. gx 그래프가 이와 같을 때 ga파이가 0이면 a파이 값이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x의 값 또는 이 두 점의 x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이다. 그 말이겠죠? 즉, 요 놈의 x의 값은 2분의 파이니까 이 두 점의 x좌표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될 텐데 이 두 점의 x좌표라 함은 요 그래프의 함수식이 y 능량과 만나는 교점이므로 이 두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1인 아래식의 gx가 0이 되는 x의 값을 말하겠죠. 이항하면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x의 값 이고 기본형의 삼각 방정식은 풀 줄 안다고 생각할게요.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1사분면의 각 세타부터 찾아야 되고 4분의 파이겠죠. 사인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은 요 세타 값에 대하여 파이 풀 세타와 2파이 마 세타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두 점의 x좌표의 값은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겠습니다. 이 x는 2분의 파이, 요 두 놈의 x는 4분의 7파이와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 그 말은 다시 말해 가조건의 해석을 a파이가 gx가 x축과 만나는 요 세 점의 x좌표 중에 하나니까 a파이 값이 2분의 파이거나 4분의 5파이거나 4분의 7파이거나 셋 중 하나. 즉 a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4분의 5이거나 4분의 7이거나 셋 중 하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둘째, 나조건의 해석이 사실 가장 핵심인데 0 이상 2파이 이하의 x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 x의 모든 합이 2분의 15파이다가 되고 싶대요. 문제는 f 안에 gx를 합성한 함수를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 fgx가 0이 되는 x가 방정식의 해일 텐데 gx를 잠깐 t라고 치환하면 ft가 0이 되는 요 t의 값이 gx의 값이 되는 x가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다시 gx를 잠깐 t라 치환하면 ft가 0이 되는 그 t의 값이 gx의 값이 되는 x가 fgx가 0이 되는 x의 값입니다. 그 x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2분의 15파이다 라는 거죠. 어려우나 자, ft가 0이 되는 t라는 것은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가 가로선 0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말할 텐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것만 알지 1차 함계수랑 상수항은 모르니까 이 좌변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것은 알지만 가로선 0이랑의 교점이 없는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좌변의 식의 그래프가 가로선 0하고 만나는 교점이 아예 없다면 나조건에서의 방정식의 근 자체도 없을 테니까 만족할 순 절대로 없겠고 따라서 f의 좌변의 그래프가 가로선 0하고 만나는 교점의 t의 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겠죠.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요 방정식의 근 t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내 맘대로 모르니까 있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는 있는데 그 하나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 맘대로 알파라고 불러볼게요. 면 방금도 말했듯이 gx의 값이 t가 되는 x가 저 나조건의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데 t를 내 맘대로 알파라 했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gx가 알파가 되는 x의 값의 합이 2분의 15파이가 됩니다. 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gx가 알파랑 똑같아진다라는 것은
요 gx의 그래프랑 알파라는 상수값, t의 값을 알파라 불렀는데 얼마인지 몰라서 부른 거지만 얼마의 값이 있으니까 알파라고 부른 거잖아요. 즉 알파 값은 얼마인지 모를 뿐 상수입니다. 그럼 gx가 상수 알파와 같아진 x는 gx의 그래프가 상수 함수, 가로선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을 말하겠죠. 그럼 gx가 알파랑 똑같아진 x는 요 알파 값이 얼마의 상수값인지에 따라 뭐가 일단 다르냐면 개수가 일단 다릅니다. 알파와의 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여기가 가로선 알파면 2개일 수도 있고 여기가 가로선 알파면 4개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개수도 다르고 개수가 다르니까 알파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합도 물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나 보세요. gx가 알파가 되는 모든 x의 합을 h 알파라고 불러볼게요. 뭔 소리냐면 알파 값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야. 계속해보면 h 알파는 의 값은 알파 값이 가로선 알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x의 값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알파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교점이 아예 없으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 x의 합도 0이겠죠. 아무도 실근이 없으니까. 근데 알파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똑같으면 여기에 그어지는 가로선이 알파이면 교점이 1개이고 실근의 개수가 h 알파인 게 아니라 그 실근 x의 합이 h 알파니까 가로선 알파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요 실근 x의 값은 2분의 3파이 하나잖아요. 그러니 h 알파는 2분의 3파이겠죠? 2분의 3파이 오직 하나고 그 오직 하나의 합인 거니까. 이제 조금 이해됐을 것 같고 그럼 따라서 알파 값에 따라 계속 정리해볼게요. 알파 값이 0과 루트 2 마이너스 1 사이이면 교점은 일단 2개고 요 두 놈의 x의 값은 한가운데 세로선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두 놈의 x값의 합은 요 값의 2배, 3파이겠죠? 그럼 이제 알파 값이 0이면 가로선 0이면 교점이 3개로 바뀌고요. 이 두 놈의 x값의 합은 똑같이 3파인데 요 x값까지 2분의 파이까지 더하면 2분의 7파인가요? 계속 알파가 마일과 0 사이면 교점은 4개고 이 두 놈의 x의 합은 파이, 이 두 놈의 x의 합은 3파이, 다 더하면 4파이. 마지막은 아니죠? 아, 너무 좁다. 에이, 잘 좀 쓸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이 3개고 그 실근 3개의 x좌표의 합은 3파이. 마지막 알파가 마일보다 작으면 0이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h 알파는 알파의 값의 범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 x의 합이 2분의 15파이래요. ft가 0이 되는 t의 값을 알파 하나라고 하면 저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0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3파이거나 2분의 7파이거나 4파이거나 3파이거나 0이거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ft가 0이 되는 t의 값이 알파 하나밖에 없다면 요 나조건에서 말한 해의 합의 값 역시도 이 값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5파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뭔 소리냐면 ft가 0이 되는 t의 값이 알파 오직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H알파의 값이랑 H베타의 값이랑을 더한 게 싹 다의 합이고 그 값이 2분의 15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까요?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FT가 0이 되는 T가 알파 오직 하나가 아니라 2개는 있어야 되고 이 2개 중에 알파를 더 작은 값이라고 내 맘대로 정해볼게요. 그러면 H알파 요 값들 중에 하나랑
H 베타 요 값들 중에 값을 덧셈한 값이 요 값이 돼야 하는데 이 값들 중에 두 개를 가져와 더한 값이 2분의 15파이가 되려면 2분의 7파이랑 4파이를 더한 값만이 2분의 15파이가 된다는 거 보일까요? 따라서 알파의 값이 더 작은 값이라 내 맘대로 불렀으면 0이 더 큰 값이고 마일과 0 사이의 값이 더 작은 값이니까 표현을 H 알파가 4파이에 H 베타가 2분의 7파이여야 나 조건을 만족하고 즉 알파 값이 마일과 0 사이에 베타 값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가로선 0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t의 값이 두 개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마일과 0 사이의 값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좌변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가로선 0, t축 또는 x축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 중에 하나 값은 반드시 0이고 두 놈 중에 작은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f0의 값인 fx의 식에서 x에 0 넣으면 왜 멀어? b고 그 값은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fx는 x제곱 플러스 ax라고 바꿀 수 있겠죠? b가 0이니까. 그럼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a로 0하고 이 또 다른 식은 x의 값은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마이너스 a 값이 뭐랑 뭐 사이여야 된다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a 값이 0과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가조건 해석하면서 a의 값이 2분의 1 또는 4분의 5 또는 4분의 7 세 개 중에 하나라며. 그러니 0과 1 사이의 a는 2분의 1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fx가 x제곱풀 ax인데 a가 2분의 1이니까 x제곱풀 2분의 1x이고 구하라고 한 f2의 값은 대입하면 5가 되겠죠.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 범위에 따라 gx의 그래프를 그릴 뿐 아니라 gx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삼각 방정식을 이용하여 풀어서 가조건 해석을 통해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을 구하고 나조건의 해석이 정말 핵심인데 이 합성함수의 바깥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안에 있는 소개함수가 되는 것이 주어진 합성 방정식의 근임으로 ft가 0이 되는 t의 값을 알파라고 할 때 gx의 값이 알파가 되는 x를 더한 값이 2분의 15파이다. 그 말인데 gx가 알파가 되는 x의 합은 알파 값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해할까요? 쌤이 지금 한 것처럼 정답을 5라고 구하고 나서 안녕 하는 게 아니라 가나 조건의 해석을 하는데 요 값의 디테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큰 틀과 개요. gx가 알파랑 똑같다가 되는 x값의 합이 gx의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알파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의 구조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분석, 해석,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까 맨 처음에 경향 설명이나 향후 학습 방법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석하는 게 사실 어렵죠. 문제를 풀었으면 빨리 안녕하고 다음 문제 풀고 싶은데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문제 조건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삼각방정식 풀어서 교점의 좌표를 찾고 함수와 관련된 방정식의 근이 요 상수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걸 해석하는 문제구나. 이런 식의 개요를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함수 표현이 달라지거나 조건의 표현이 숫자만 바뀌거나 하더라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요 숫자가 2분의 13파이에서 2분의 15파이로만 바뀌어도 계산을 못하고 맨날 이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수준 높은
정도의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7번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는데 알파를 베타보다 작은 값이라 하면 fx는 좌변식과 똑같은 함수거나 우변식과 똑같은 함수거나 둘 중 하나래요. 즉, 좌변식의 그래프와 우변식의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를 두 개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을 뿐 아니라 그 두 점의 x좌표 값을 기준과 경계로 fx의 그래프는 좌변식의 그래프를 그릴지 우변식의 그래프를 그릴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핵심은 fx의 그래프에 대해 그리던지 말던지를 하기 위해서는 요 방정식에 주어진 좌변식의 그래프와 우변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좌변식부터 떼올게요. y는 절대값 2의 마이너스 x풀 3제곱 마이너스 4. 요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죠.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y는 2의 마x제곱식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이 그래프를 x방향 3만큼 y방향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여 y는 2의 마이너스 x마 3제곱 마이너스 4식의 그래프, 즉 2의 마x풀 3제곱 마이너스 4식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그 그래프의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그 식의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 우변식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냅두고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뒤집어 깐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요 정도는 사실 알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차례로 정리해본 거고. 자, 그러면 좌표축까지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해될까 싶지만 x축만 그리고 그리진 않고 머리로 따라와 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은 0,1 지나고 올라가는 지수함수죠. 그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0,1 지나면서 내려가는 지수함수 될 거고 여기까지 이 식의 그래프를 xy 방향으로 3과 마사만큼 평행 이동하면 내려가는 그래프를 x방향 3만큼 y방향 마사만큼 내리면 가로선 마이너스 4를 점근선으로 하는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x축을 관통하며 내려가는 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 점의 좌표가 뭐인지를 그 관통하며 내려가는 점의 x좌표 2의 마이너스 x풀 3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해할까요? 이해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풀 3제곱 2의 마이너스 x 풀 3제곱의 값이 4, 2의 제곱이 되는 x는 마x 플러스 3이 2가 되는 x 즉 1이겠네요. 그럼 1,0을 지나가면서 내려가는 지수함수의 가로선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인 그래프가 요 식의 그래프까지 그린 거고 그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으면 냅두고 밑에 있으면 뒤집어 까는 게 요 좌변식의 그래프니까 가로선사를 새롭게 점근선으로 하면서 1,0까지 내려가다가 이 점에서부터 이 x축 아래쪽에 있던 부분을 대칭 이동 뒤집어 까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할까요, 요 말? 이 그래프가 이 좌변식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우변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변식을 또 y는 떼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tx 플러스 t 마이너스 2 2차 함수네요. 어떻게 그리죠? 표준형 바꾸고 꼭지점 찾아야 그리겠지? 바꿔볼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전체 완전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전체 완전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꼭지점의 좌표가 t,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 이고 최고치 한계수 음수인 위로 볼록 2차 함수입니다. 문제는 짜증나는 포인트는 꼭지점의 좌표의 미정상수 t라고 하는 문자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해하죠? 자, 그런데 요 꼭지점의 좌표의 꼬라지가 재밌는 게 다시 꼭지점의 좌표의 꼴이 t, t제곱을 t 마이너스 2 꼴이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의 꼴을 보고 요 꼭지점의 좌표가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해석하는 거 이해될까요? x가 t일 때 y값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 요 점의 좌표의 꼴이 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좌표의 꼴이잖아요? 뭔 소리냐면 요 이차함수 표준형 바꿔 꼭점 차도 되지만 인수분해 되기를 x-1과 x+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래서 1,0과 마이,0을 x절편으로 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1,0과 마이너스 2,0 뭐 이쯤이겠죠? 요 두 빨간색 점을 x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가 대충 그린 겁니다. 요 빨간색 이차함수고 요 우변식의 이차함수가 아니고요. 요 빨간색 식의 이차함수 위에 우변식의 이차함수에 뭐가 있다고? 꼭지점이 있다고요. 꼭지점이. 요 빨간색 그래프 위에 요 점이 꼭지점이면 이 점이 꼭지점인 위로 볼록 또는 이 점이 꼭지점이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변식의 그래프가. 근데 t의 값 요 우변식의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t의 값이 1보다 크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 빨간색 그래프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는 정말 정확하게는 빨간색 그래프에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값이 1보다 큰 즉 요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있는 점입니다. 누가요? 요 우변식의 꼭지점의 좌표가요. 그럼 이 우변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요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이고 우변식의 그래프는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 이차함수라고요. 이해할까요, 그 말? 자, 그럼 이제 요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우변식의 꼭지점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요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정확히 어디에 있는 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볼게요. 요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요 꼭지점의 좌표를 내 맘대로 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변식의 이차함수 이 노란색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 이차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fx는 하얀색 식의 그래프인 좌변식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노란색 식의 우변식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향을 그리거나 노랑을 그리거나 둘 중 하나 그리는 거야. 언제 하향 그리고 언제 노랑 그리냐면 하향과 노랑이 같아지는 x를 알파, 베타라 할 때 하향 그래프랑 노랑 그래프가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를 작은 놈, 베타를 큰 놈이라 할 때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면 좌변식 하향색의 그래프 x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이면 우변식 노란색의 그래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우변식의 꼭지점의 좌표를 요 노란색 점으로 하면 fx 그래프는 요 보라색 셈이 진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할까요? 자, 그런데 이제 fx랑 ft랑 똑같다가 되는 실근 x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게 하고 싶대요. 다시 요 보라색의 그래프가 fx일 때 좌변의 식의 그래프가 요 보라색 그래프일 때 ft랑 보라색이 똑같다가 되는 실근, 교점이 2개가 있고 싶은데 그럼 우변식은 뭐냐? 다시 이 우변이랑 자꾸 다 우변이라 부르고 있어 헷갈리겠지만 요 첫째 줄의 우변식의 꼭지점의 x좌표가 t니까 내가 요 꼭지점의 좌표를 내 맘대로 아까 요 노란색 진한 점으로 정했잖아요. 즉, 요 노란색 진한 점의 x좌표가 t인 거야. 그럼 fx가 ft랑 똑같다가 된다는 것은 보라색의 그래프랑 세로선 t가 만나는 교점의 y값 요 노란색 진한 점에서 보라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근 가로선의 값이
요 보라색 휘어진 곡선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고 요 보라색 가로선의 그래프가 y는 ft예요. 이해할까요? 그러면 fx랑 ft, 보라색 곡선이랑 보라색 가로선의 교점, 실근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실근이 몇 개 있고 싶다고? 근데 두 개 있고 싶다며요. 그러니 fx랑 ft가 똑같다가 되는 실근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 t의 값이 내 맘대로 아까 정한 요 노란색 진한 교점의 좌표이면, 그러니 요점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아까 정해봤는데 요점이면 문제 조건 fx랑 ft가 똑같다가 되는 실근 x가 두 개 있고 싶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요 점의 좌표,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있는 요 우변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요 노란색 진한 점이면 안 됩니다. 빨간색 위에 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 점이었어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얘기죠. 사실 요걸 해석하는 걸 잘 이해가 되었다면, 머리 회전 이해가 조금 좋은 친구들이라면 요점 좌표가 이 하얀색 그래프의 가로선 4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을 잡았기 때문에 가로선 그어서 fx랑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는 거죠. 이 꼭지점의 좌표를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요런 점으로 잡으면 위로 볼록 이차함수 우변식의 그래프를 파란색처럼 그리면 하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교점을 기준으로 fx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파란색 꼭지점에서 그은 가로선이랑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교점 두 개가 되잖아요. 이해할까요? 그러니 t, t제곱 풀 t마 2인 이 우변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요 가로선 4보다 아래쪽의 점이면 교점이 3개 되지만 위쪽의 점이면 교점이 2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이 2개 되고 싶다, 실근 2개 되고 싶다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가로선 4보다 위쪽에 있고 싶다 인데, 그렇게 되게 하는 t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느낌 왔을 것 같으니 이제 결론을 말할게요. 이 꼭지점 좌표가 결국은 이 빨간색 진한 부분 위에 가로선 4와의 교점인 요 점일 때, 요 주황색 점일 때, 요 위로 볼록 이차함수가 우변식의 그래프일 때, 하얀색 그래프랑 주황색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요 주황색 빗금친 부분의 그래프가 fx이고, 요 주황색 뾰족점 아니지? 꼭지점에서 그은 가로선이 ft일 때 교점이 정확히 2개가 되는 최소이겠죠. 이해할까요? 따라서 결론은 이 꼭지점의 y좌표 t제곱 풀 t마이의 값이 가로선 4의 값이랑 똑같은 값이 되는 t를 구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때가 최소니까. 그러면 계산은 뭐 산수죠. t제곱 풀 t-2가 6이 되는 t는 4가 되는 t는 이항하여 t제곱 풀 t-6이 0 되는 t, 좌변에 대한 인수분해가 t-2와 t 플러스 3이 0이 되는 t는 2 또는 마이너스 3일 텐데, 애초에 문제 조건이 t의 값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t의 값은 2가 문제에서 말한 t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할까요? 아까 부교재 변형 분석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문제가 이 함수는 부교재에 없는 함수예요. 근데 이 표현 fx랑 ft가 똑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몇 개가 되는 t의
절대값의 범위가 주어진 문제가 부교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해석을 완전히 생판 다른 함수에 대해 적용한 문제가 부교재이고, 시험 문제는 요 함수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된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달라지더라도 요 구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야 현장에서 정말 정확하게 풀었겠죠. 그러니까 거듭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부교재를 풀 때 풀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특히 이런 식의 조금 어려운 표현, 특히 더더욱 이런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라는 것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fx랑 ft가 똑같다는 것은 fx의 그래프랑 x값이 t인 점에서 그은 가로선이 ft예요. 그러니 fx랑 ft가 똑같다라는 것은 fx 그래프랑 fx 위의 점에서 그은 가로선의 교점을 세는 거다. 이 말이 구조와 원리라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과 분석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풀이해볼 문항은 선택형 18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문제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길이가 5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C를 BC 길이가 3이 되도록 잡는데요. 원래 원본 문제에는, 시험 문제에는 그림까지 같이 있는데 쌤이 PPT를 만드는 데는 그림까지 떼오면 너무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림은 안 떼었는데 그리면서 할게요. AB 길이가 5인 선분이 있고 이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B점에서부터의 거리가 C인 호위의 점 C. 뭐 이쯤이겠죠? 요만큼의 길이가 3. 그리고 요 점의 연장선. 이랑 요 AC 호위의 점 D. 아무 점이나를 A에서 연결하여서 이 두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E라 합니다. 그럴 때 기니 D 중에 옳은 것을 판단하세요. 자, 기억부터 보면 A, B, C각, 요 각의 사인 값이 5분의 4인지 판단하라는데 A점과 C점을 연결하면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별로 안 그렇게 보일까 싶지만 반원에 지름을 끼고 있는 삼각형 ABC 이므로 ACB 각도가 90도일 거라는 거 보일까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나머지 한 변인 AC의 길이가 4겠고 요 각도를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값 있는 거는 1도 아니죠? 그러니 사인 ABC가 5분의 4인 건 어렵지 않게 판단했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이 9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ABCD 사각형은 너무도 당연히 요 사각형이잖아요. AC 보조선 지금 그은 걸로 ABD 삼각형, ADC 삼각형이랑 ABC 삼각형의 합으로 쪼갤 수 있을 텐데 ABC 삼각형은 세변 길이가 5, 3, 4인 직각 삼각형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ABCD 사각형의 넓이는 D점의 좌표가 요 AC 호위에 어디에 찍혀있는 점인지에 따라 넓이가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 지금 쌤이 그리면서 찍어놓은 D점이면 ADC 삼각형 넓이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인데 D점이 만약 AC 호위에 요 점이라면 D점은 AC 호위의 점이라고 하였지 C점과 같이 어느 점과의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 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C점을 내 맘대로 요 빨간색 점으로 바꿔보면 ADC 삼각형 넓이는 요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 졸다가 보더라도 하얀색 ADC 삼각형 넓이랑 빨간색 ADC 삼각형 넓이랑 누가 커 보이나요? 하양이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ADC 삼각형 넓이가 크면 클수록 사각형 ABCD의 넓이도 클 것이고 ADC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클 때를 구하세요. 이 말이겠죠. 그럼 언제 가장 클까? 요 ADC 삼각형 넓이가 언제 가장 클까를 생각하는 게 핵심이겠죠? 결론은 느낌 오겠지만 하양 삼각형이나 빨강 삼각형이나 모두
AC 변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 AC 변으로부터 D점의 좌표가 멀리 있을수록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커지기 때문에 넓이가 커지겠죠. 그 말은 결국은 AC 호위의 점 D가 AC 선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이려면 AC 선분하고 평행한 요 반원 부분의 접선, 그림을 좀 잘 그려. 접선의 접점이 D점이어야 노란색 같은 삼각형을 만들었어야 넓이가 가장 크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끝났는데 요 AC선하고 요 노란색 선하고 평행한 접선이어서 이 평행 접선의 접점 D에서 이 반원의 중심 O라고 부를까요? 을 연결하면 접점하고 원이 있으니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자꾸 연결해야죠? 연결하면 이 보라색 선이 AC선의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AC가 원의 현이고 접점하고 원의 중심 연결하였으니 현을 수직 2등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ABC 삼각형이랑 AO, 요점 H라 부를 때 AOH 삼각형이랑 1대1, 1대1 비율의 닮음이 되면서 보라색 선이 BC선의 평행선이 될 뿐 아니라 요 보라색 진하게 칠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요 변의 반띵 2분의 3 되겠죠. 뭐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은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밑변은 4인 거 아니까 요만큼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D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D점하고 중점 사이 거리는 큰 반원의 반지름 2분의 5니까 요 길이가 2분의 3이면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안 그렇게 보이지만 요 파란색 부분,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높이 부분은 1이겠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은 라지 M은이라 쓸게요. 최대값이니까 ABC 삼각형 넓이에다가 노란색 삼각형 ADC를 더한 값이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인 ABC 삼각형 넓이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이니까 산수 계산하면 6 더하기 2 8이네요. 9가 아니라. 그러니 니은은 틀리구나. 이겠죠? 자,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림에 벌써 너무너무 덧대가지고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AB 지름이 5호 반원 위에 C점을 요 길이가 3 되는 점으로 잡았고 AC 호위 한 점 D를 아무데나 잡은 다음 A랑 연결한 연장선 BC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E라 하였습니다. 이제 D에서는, 디귿에서는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CD, 요 변의 길이가 2일 때 CDE, 요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를 판단하래요. 외접원 넓이. 자, 그러면 CD 삼각형의 한 변 CD 길이가 2일 때 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요 변과 마주보는 각인 이 각도의 뭐를 구하면 끝나겠니? 사인 값을 구하면 끝나겠죠. 왜요?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각분의 마주보는 변의 비율이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고 사인 법칙 이용하여 이 길이변의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각도의 사인 값을 알고 싶은데 요 각도 저 각도라고 부르기 불편하니까 이 각도를 쌤이 알파라고 불러볼게요. 그리고 기억에서 아까 A, B, C 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 요 각도의 사인 값을 또 알고 있으니 요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억에서는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인 것만 판단하긴 했지만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만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에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을 좀 관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 소리냐면 ABCD 사각형이 반원을 연장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따라서 세타각하고 마주보는 각인 요 셈이 색칠하고 있는 각이 덧셈하면 180도 파이겠죠? 따라서 이 각도 CDE 각도의 크기 역시 세타라는 거 보이나요? 그러면 알파의 사인 값이 궁금한데 CDE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가 궁금하니까 근데 CDE 삼각형의 네 각 중에 하나가 알파, 하나가 세타예요. 그런데다가 세타 값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모두 안다는 거죠. 하고픈 말은 세타 각과 마주보는 변이랑 알파 각과 마주보는 변 사이의 비례, 관계 역시 사인 법칙에 의해 성립하는데 세타 각의 마주보는 변인 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짜증이잖아요. 따라서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잠깐 불러볼게요. 그럼 방금도 말했듯이 사인 법칙 이용하면 CDE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의 x랑 사인 알파분의 2랑 똑같습니다. 아까 성립하겠죠? 비율이 똑같으니까 엇갈려 곱한 게 똑같습니다. 이용하면 x 곱하기 사인 알파랑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똑같을 텐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인 거 아니까 우변값이 5분의 8이겠고 그럼 x는 의 값을 5 사인 알파분의 8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요 x변의 길이를 몰라서 잠깐 문자로 놨는데 이 x변을 알파에 관한 삼각함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멀리서 보면 그림을 멀리서 보면 요 빨강색 직각 삼각형이 알파각을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인 거 보이나요? 알파각을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알파각에 대해 밑변분의 높이 길이가 x와 4인 거죠. 즉 탄젠트 알파가 x분의 4입니다. 그럼 양변에 x 곱하면 x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4인데요. x가 5사인 알파분의 8이니까 x 대신 5사인 알파분의 8 대입하면서 탄젠트 알파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다 이용하면 5사인 알파분의 8이랑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를 곱셈한 값이 좌변이고 그 값이 4입니다. 이 말이겠죠? 얼라리오 좌변에 사인 알파 소거되면서 5 코사인 알파분의 8이 4니까 약 분하고 양변에 코사인 알파 곱셈하면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구나? 5분의 2구나 인 거죠. 다음 거죠 이제. 알파 값은 예각의 값이고 코사인 알파 값이 5분의 2면 알파각을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빗변분의 밑변 비율이 5대 2니까 마주보는 변은 루트 21이겠고 사인 알파는 따라서 5분의 루트 21이겠네요. 왜다 했단 얘기죠? 알파의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 알파분의 2가 CDE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이니까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고 외접원 넓이가 요 값인지는 산수만 하면 끝나겠죠? 기왕 분석 해설까지 하는 거니까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2R이 사인 알파 5분의 루트 21분의 마주보는 변 2랑 똑같습니다. 의 비율 양변 2로 나누고 우변 번분수 정리하면 루트 2분의 5 따라서 R의 값이 루트 21분의 5니까 R 제곱 파이인 외접원의 넓이는 21분의 25 파이 맞아 아니야? 맞구나. 끝난 거죠. 이해되죠? 네, 이 문제도 구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름이 5인 반원의 호위의 점 2개를 잡는데 한 점은 이 고정된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정해진 점이고
요 D점이 AC 호위의 임의의 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점이라는 특징 하에 C점하고 B점 연결, A점하고 D점 연결한 교점을 이라 할 때 판단하세요. 문제였고, 기억은 뭐 너무 쉽게 단원의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또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의 값 있는 거였다면 니은부터가 이 임의의 점 D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넓이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는 거. 언제가 가장 크다? 요변하고 평행한 접선의 접점일 때가 최대이다. 그럼 그 최대일 때 넓이의 값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접점하고 원하고 누군가가 접하는 상황이면 언제나 중심하고를 연결하는 거예요. 중심을 연결하여서 도형을 관찰하여 파악해야 되는 변의 길이를 구하여서 마지막 계산을 한다. 였고, 마지막 디귿이 요 삼각형의 외접합 넓이 구하려면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 적용해야 되는데 한 변은 아니까 그 변에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각도를 잡고 이각저각, 변의 길이도 이변 저변 하는 게 아니라 얼마인지 몰라 문제이면 자꾸 변수, 문자를 사용해서 불러야죠. 그런 다음 사인 법칙 활용할 뿐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 B, 삼각 B, 액값까지를 활용하여서 계산하는 거구나. 쌤이 지금 다시 한번 개요를 설명하면서 요변이 3이다 인거나 요변이 정확히 2다 라는 게 주어졌거나 한 거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하거나 개요를 생각하거나 다시 한번 분석할 때는 문제의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큰 맥락, 큰 개요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구조가 이해되고 문제에서 좌표의 값이나 변의 길이나 주어진 조건이 살짝 변형이 되더라도 그거랑 비슷한 구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용해보거나 변형해보거나 직접 도전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연습을 정말 거듭 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주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은데 어제 실시되었던 예일여고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 대수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특징 분석 및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세문항 정도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결과랑 관계없이 시험 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았는데 정말 여러 번 말했듯이 부교재를 풀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때 겉핥기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는 느꼈을 거라 보고 따라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처음엔 잘 안 돼요. 선생님처럼 멀리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개요를 문제 디테일이 아니라 큰 틀을 관찰하거나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어렵지만 포기하고 흐린 눈하고 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개요를 정리하는 걸 해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요 문제 푸는데 이거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게 인식되고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개요를 정리하거나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 10개 풀었으면 2개 정도 분석해보고 그 다음 날에는 10개 풀었으면 3개 정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러한 능력과 경험을 많이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네,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다음 시험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를 보는 연습을 쌤도 수업 중에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도 스스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